안녕하세요. 저는 간담체육과 전문의 이광웅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간이식의 최근 경향입니다. 간이식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먼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간이식은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1963년에 미국의 스타질 교수가 최초로 간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생체 간이식을 최초로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1989년 소아 생체 간이식을 호주에서 시행했고, 1993년에 일본에서 성인 생체 간이식을 시행했습니다. 한국은 약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88년에 최초의 간이식은 당시 뇌사법이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과 합법의 그 애매한 경계에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적성을 가지고 우리 김수세 교수님 팀이 시행하였고요. 그 14세의 윌슨씨 병이라는 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이 뇌사자 간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환자는 이제 25주년이 된 2013년에 서울대에서 25주년 기념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단지 간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좀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지금까지는 30년 동안 굉장히 오래 산 그런 간이식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그 한국의 간이식은 2000년대에 들면서 급격히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간이식 건수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500건에서 1,600건 정도를 최근 한 10년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100여 건이 생체 간이식이고 한 400여 건 정도가 뇌사자 간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간이식이 굉장히 많고요. 생체 간이식의 건수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이식 인구 100만 명당 간이식이 얼마나 이루어지냐를 따져보는데, 전체 간이식 수를 따지면 미국에 이어서 저희가 한 2, 3위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체 간이식 건수를 따져보면은 2등이 이제 터키인데, 터키의 거의 한 2배 가까운 숫자로 월등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생체 간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안타까운 것은 뇌사자 간이식, 사체 간이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체 간이식의 건수가 인구 10만 명당 10명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2021년, 22년에 코비드-19 때문에 그런지 약간 8명, 9명 정도로 줄었고요. 제일 많이 하는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36명, 거의 40명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우리보다 거의 5배 정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뇌사 기증의 그런 문화가, 장기 기증 문화가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간질환은 이처럼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간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된 상태. 이렇게 되면 결국 간을 이식받는 것 외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술을 계속 마시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돼 합병증으로 복수가 차거나 갑자기 정신을 잃는 간성 혼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간이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단순하게 간이 안 좋은 경우겠죠. 1번, 간경화에 그런 합병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가장 흔한 것들은 B형이나 C형 간염 때문에 간이 경화가 되고, 간이 딱딱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간 질환 관련된 합병증이 생깁니다. 복수가 찬다든지, 아니면 간이 딱딱해서 간 문맥으로의 혈류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딱딱하니까요. 그다음에 간 기능이 나쁘기 때문에 암모니아 같은 대사가 잘 안 돼서요. 간성 혼수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간이식이 적응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그 항바이러스 제제가 발달돼 가지고 간 경화 합병증, 그런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까지 가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졌고요.
그리고 C형 간염은 지금 이제 좋은 약이 나와서 치료제가 많이 나옴으로써 역시 간경화 합병증으로 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졌습니다. 대신 간암이 굉장히 중요한 간이식의 인디케이션이 적응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알코올성 간경화, 지방간으로 인한 간경화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이 나빠서 이식을 했는데 지금은 50%에서 60% 가까이가 간 기능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간세포암이 있기 때문에 간 이식을 권합니다. 간세포암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죠. 간 절제를 한다든지 또는 고주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색전술을 한다든지 또는 방사선을 한다든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간 절제가 가장 그 완치율이 높고 그것보다 더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것이 간 이식입니다. 이 간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든간 어떤 간세포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인을 가진 부분을 한꺼번에 제거하기 때문에 간 이식은 조기 간암에서 시행한다면 근치적인 치료법이 됩니다. 또한 요새는 이제 비형 간염도 완전히 치료가 돼서 비형 간염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문제가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간세포암이 좀 진행성인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간세포암이 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암은 이제 재발하는 기전이 이식 후에 재발하는 기전은 이 이식 당시에 조금 진행성인 경우는 혈액을 떠돌던 그 암세포가 이 간암과 병든간을 다 제거하고 새 간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요 떠돌던 암세포가 면역 억제 상태에서 더 자라면서 간에, 폐에, 뼈에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간에 생긴 암을 간암이라고 하는데 이 간암이 이식받은 간에 전이가 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기 간암에서 시행할 때 간세포암의 근치적인 치료가 간 이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간세포암인 경우에 언제 간 이식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3년이나 5년 이내에 새로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로 간 경화가 심한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원래 암 자체가 너무 심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간 이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간 기능이 나빠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 간 기능은 문제가 없는데 간암만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스템은 간 기능이 나쁜 사람한테 간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체간 이식의 경우는 간세포암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주지 않고 있음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 숨질 수 있는 응급도 1군과 이보다 덜 위험한 응급도 2군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뇌사자가 나타나면 1군 환자가 우선 간 제공을 받고 남으면 2군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자, 간 이식 수술, 특히 이제 생체 간 이식 수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삼각형으로 생긴 간이고 우리 몸에 약 한 2% 정도 됩니다, 무게가. 생체 간 이식은 주로 요새는 우측간을 많이 쓰는데요, 성인인 경우. 오른쪽 간을 생체 공유자에서 뗍니다. 그리고 반대편 옆에 있는 방에서는 수혜자의 병든간을 떼고 그다음에 문합을 하게 됩니다. 문합을 할 때는 나가는 길인 오른쪽 간에 나가는 길, 그 우간정맥이라고 그러는데 나가는 길인 우간정맥을 먼저 문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중에 가장 더 큰 혈관인 간 문맥, 우간 문맥을 이렇게 문맥끼리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동맥을 연결을 하고 담도를 연결합니다. 크게 적어도 4개 이상의 문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생체 공유자 수술법은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생체 간 이식 수술법은 수술 기법 자체에서는 오른쪽 간을 뗀다는 건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절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O자 형태로 열거나 아니면 L자 형태로 여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금은 이제 몇몇 센터에서는 이제 순수 복강경화 절개법이라고 해서 이런 젓가락 같은 걸로 수술을 다 하고요. 꺼내는 거를 아래쪽 치골 상방에다가 한 8cm 정도 넣어서 이렇게 꺼내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젓가락 같은 거는 5개 정도 열쇠 구멍이 있고요. 간 적출을 위해서 치골 상방에 이렇게 절개창을 넣게 되는데요. 그걸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음모에 좀 가려지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용적으로는 완벽한 수술이고 더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용적인 측면에서요. 갈비뼈 뒤에 숨어있는 간을 수술하려면 적어도 30cm, 많게는 50cm 정도 피부를 절개해야 합니다. 반면 복강경 수술은 5개의 단추구멍 크기만 한 절개만 하면 돼 수술 뒤 상처 회복이 빠르고 염증 등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직접 열어놓고 하는 수술보다는 수술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강경 공유자 수술이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 수술법이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될 겁니다. 저 역시 복강경 공유자 수술법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체감이 없기 때문에,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어딘지 막 이렇게 뭐 좀 어려운 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3차원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3D 카메라라는 게 나왔는데 3D 카메라를 보면 극장에서 우리 안경을 쓰고 보듯이 입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복에 익숙해진 의사들한테 아주 개복과 똑같은 그런 입체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굽어지는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굽어지는 카메라는 왜냐면 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둥근 모양인데 저쪽 위쪽도 봐야 되고 옆에도 봐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자로만 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꺾어서 보면은 잘 보이거든요. 그런 이 굽어지는 카메라 덕분에 간같이 복잡한 그런 수술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담도를 자를 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그 수술 중에 이렇게 담도에다가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담도를 찍고 그리고 그렇게 표시해가지고 자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ICG라고 이거는 형광 물질입니다. 형광 물질인데 이 형광 물질을 주사로 주게 되면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지나면은 간세포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담도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조영제가. 그래서 담도 모양을 수술 중에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정확하게 자르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복강경은 뭐고 로봇은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죠. 복강경이라고 하는 거는 배 안을 보는 카메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강경이라고 할 때는 배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해놓고 내시경 같은 카메라를 넣고 보면서 수술하는 거를 복강경 수술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봇 역시 똑같습니다. 가스를 집어넣고 똑같은 열쇠 구멍을 4개 넣고 이렇게 넣는데 직접 어떤 기구를 넣어가지고 조작하는 게 아니고 로봇 수술은 로봇 팔을 집어넣습니다. 그 구멍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로봇 팔을 조작하는 거는 바로 옆방이나 옆에 콘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그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면 그 팔이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수술 필드에서, 배 안에서. 그래서 복강경과 로봇은 똑같이 배에다가 가스를 넣고 빵빵하게 해놓은 다음에 열쇠 구멍을 넣고 하는 건 맞는데 복강경 수술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직접 기구를 손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런데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그 밖에서 개복 수술하듯이 이렇게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안에 있는 환자의 배 안에 있는 로봇 팔들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꼬매는데, 실을 꼬매는데 봉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수술이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간이식 이후에 왜 환자들이 사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경우가 조기 간암이고 어떤 경우는 이식 후에 재발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간암, 간이식 환자 중에 1명 내지 2명은 지금도 재발을 하게 됩니다. 재발 기전은 처음에 이식 당시에 떠돌던 암세포가, 피 속을 떠돌던 암세포가 간, 폐, 뼈에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일어납니다. 보통 1년 반 정도의 이내에 일어나고요. 아무리 길어도 3년 이내에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발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 억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재발하지 않는 조기 간암을 이식 전에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 중에 항암 효과가 있는 면역 억제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억제제를 쓰면은 약간 재발도 살짝 줄이고 재발하더라도 오랫동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보통 1년 만에 안에 재발을 하고 재발하면 1년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3년 정도 이내에 재발하고 재발하고 나서도 어떤 분은 지금 10년 가까이 재발 이후에도 사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런 스크리닝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보다 위암, 폐암, 그리고 대장암이 생길 확률이 거의 10배 가까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폐암, 그 다음에 식도암, 그리고 두경부암, 췌장암 등이 이런 알코올 때문에 간이식을 받은 환자에서 많이 생기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 금주하셔야 되고, 알코올성 경변 환자가 흡연을 하게 되면 거의 50배 가까이 높은 가능성으로 폐암이 생기게 되니까 꼭 금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주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까지 간이식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간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간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담당 의사의 그런 요청을 잘 좀 따르시고, 그리고 본인 건강을 위해서 금주, 금연, 그리고 적당한 체중 조절, 운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